네, 소위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시간입니다. 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시간이죠. 살살 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시간을 마련해 줄 두 분 모셨습니다. 전 한나라당 의원이자 현재는 작가 전여운 작가, 전여욱 작가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KBS 뉴욕 특파원 그리고 지금은 세안대 교수님으로 계신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K본부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네, 또 한 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K본부 하면 뭐 K코리아 본부. 네, 저번 주에 전역 작가님이 우리 종호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었어요. 네. 우리 종호죠. 우리 종호.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네, 종호. 우리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뉴스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서 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풀 수는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네, 뭐 상당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좀 국민들 삶을 민생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국회는 왜 그 모양인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도돌이표 전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1년 7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4월 때 이 공수처 입법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4+1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전신 네, 빼고 다 이걸 통과를 했어요. 그때 네. 이제 굉장히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태우는데 뭐 물리력으로 막아가지고 여야 그렇죠. 모두 또 무더기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네. 상황.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수처법이 절차를 거쳐서 법대로 이게 처리가 됐고 법 시한이 이제 7월 15일 날 그러니까 벌써 5달 지났어요. 네. 공수처 출범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 그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럼 대한민국에 법치는 있는 건지, 민주주의는 존재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아니 법사위. 불가피한 선택보다도 네. 일단 선우 자체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네. 이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면 제가 이제 민주주의 운영 원리를 얘기하는 게 네. 다수결이 만능은 아니죠. 네. 최대한 소수의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끝끝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정권을 소수가 쥐고 있는 건 아니다. 다수의 행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행포는 더 문제다라는 네.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유옥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소수의 횡포가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있을까요?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의 경우는 작년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든 공수처법이 비토권을 준다.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은 이 처장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다. 네. 이 비토권이라는 건 사실요 최약자의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약자를 위한 힘이 없는 자를 위한 없는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180석대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 국민의힘 힘이 없는 정당을 상대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이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급하구나. 뭔가 쫓기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거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YS도 노동법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정권에 대단한 위기를 맞았고 거기서부터 꼬꾸라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법안을 또 뭐 공수처법 저는 이 법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대안으로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 국민들의 걱정, 그다음에 적이 아니라 이 존경하는 동지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말하자면은 동의까지는 못 얻더라도 뭔가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마지막 의회주의에 마지막 선은 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는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쿠데타죠. 네. 제가 쿠데타다. 이제 네. 비토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공수처 법에 보면 비토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야 교섭단체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2명의 추천위원을 내세우고요. 네. 그리고 야당의 교섭단체.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야당의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혼자가 되니까 2명을 하는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네.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의결 종족수가. 그런데 2명을 갖고 있으니까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비토권이 된 것이지 비토권을 준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의 6명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은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야가 합의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지금 악용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3분의 2 이상보다 더 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네. 애초에 이거는 뜻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정반대에 악용하는 그런 결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2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된다. 왜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 민주적으로 제도적으로. 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명령, 국민과 약속, 시대적인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전 작가님께서는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이 정권도 강조해야 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네.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를 만드는 거는 검찰의 대안으로서 만드는 건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맹견이다, 권력의 맹견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의 괴물급인 거예요. 석동현 검사장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랬는데 네. 굉장한 맹수죠. 그것도 피가 철철 흘릴 수 있는 맹수예요. 왜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캔다고 하면은 글쎄요. 앞으로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선고될지. 그다음에 네. 이 재판 이번에 이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 사찰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안건이 상정됐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힘들 거고 네네. 아까 뭐 비토권이라는 게 공수처법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자 7명에서 6명으로 이거를 7명에서 2명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그냥 비토를 못하게 말하자면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럼 약속을 깬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 깨는 데는 엄청나게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참 네. 문제죠. 여기 먼저 반론하시겠습니까? 이거 갖고 반론하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괴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민주주의 균형 원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견제와 균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은 다 갖고 있거든요.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고 네네. 공소유지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 법 집행의 중지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견제 기구가 나와야 돼. 그게 공수처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으면은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재의 공수처 숫자는 특별검사 팀보다 더 적을 정도로 왜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손을 보면 저는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 네.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논의 테이블에 참석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네. 완전히 처음부터 비토로 논의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천위원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기만적인 게 뭐냐면은 공수처 위원이다 하면서 추천위원은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 비토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가 집권 세력의 집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인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독소 조항이 있다면 전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고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가장 이상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이 공수처는 워낙 찬반이 팽팽한 그렇죠. 거여서 그게 숫자가 팽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의견이 너무 이제 극단적이기 때문에 6738번님 우리 국민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수처 아직 관심 없어요.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8400번님 다수 국민은 공수처법 찬성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8797번님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법 지지합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 정말이지 어렵네요. 뭐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수처법은 처음에 이제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다만 이건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달라 이랬는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수처법 1호로 만들려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아까 우리 그 배종호 그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칼날이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검찰이 있고 검찰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공수처는 지금 인원이 100명도 안 되고 전체 인원이 한 75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과 그 수사 그런 말하자면은 시스템으로 과연 검찰과 공수처가 대등하게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기이한 조직인 거죠. 75대 검찰의 수사관이라든가 다 합하면 이거는 뭐 10,000대 75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당에서 얘기할 적에는 숫자가 굉장히 왜소하기 때문에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오히려 있었잖아요. 이 의견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공수처의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공수처도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검찰도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면은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윤석열 총장 얘기가 또 나오니까 길어지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검사로서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스스로. 왜냐? 정치 가능성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반론하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공수처는 끝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사실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보죠. 서울시장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가 다음 서울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혹시 점 찍어두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점 찍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매우 불확실성이 높아요. 현재까지는 좀 그렇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아닐 것 같아요. 다 아닐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왜 불확실성이 높냐? 이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게 뭐냐? 대선의 전초전이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정당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든 야든 필승 카드를 내세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론되는 가시권 내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보다는 오히려 대선 주자들 가운데 여든 야든 다 지금 고르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하나는 특히 국민의힘 야권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후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점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제3의 인물. 전희옥 작가님은 어떤 분이 글쎄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우리 당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절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거를 민주당에 법으로까지 했어요. 근데 모든 걸 뒤엎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이거를 자르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국민도 없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엔 여당이죠. 근데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후보 안 내겠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후보를 내면서 과연 민주당이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전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 이제 전혀 엉뚱한 주제를 갔는데 짧게. 제가 볼 때는 약속은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모양새가 구겨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당은 결국은 선거로 표로 심판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왜 공천을 하고 왜 후보를 내고 또 후보를 안 내겠다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유권자가 뭐 다 할 거면 네. 모토로 그런 법은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쇼였고 모든 게 다 사탕발림이었고 거짓말이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보를 내는 건요. 당원 당규가 어쨌든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니 여기에 이제 대해서는 뭐 이것도 네.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너무 가시는 거고요. 일단 좀 현실로 다시 좀 오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5명을 조사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박영선 장관이 19.9% 그리고 국민의힘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15.5%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수치로 보면은 박영선 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닌데요. 네. 글쎄, 근데 이것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영선 장관이 지금 19.99%지만 네. 나경원과 오세훈을 또 합치면은요, 이게 거의 30%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1등과 2등, 3등이 다 야당이라는 거, 결국은 일종의 뭐 토너멘트라든가 어떤 합의, 경선을 갖추면은 이번 서울시장은 글쎄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정당과 후보를 또 돈을 들여갖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시 이 선거를 치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모양새는 아니다. 해볼 만한 이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배 교수님께서는 지금 박영선 장관이 박영선 어쨌든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여야 네. 통틀어서도 1등 났고 또 민주당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도 선두를 달렸는데 네. 여기서 상당히 이상한 것은 본인의 행보가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동안 도전해왔기 때문에 네.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깃발을 높이 들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뭔가 곡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곡절이 있을 아까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대선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필승 카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박영선 지금 장관보다 네. 더 센 카드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이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과연 필승 카드가 누군가 관련해서 네. 지금 본인들은 대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네. 정세균 총리도 뭐 본인은 나를 모욕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정세균 총리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추미애 장관도 대선을 얘기하지만은 추미애 장관도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박영선 장관은 네. 차라리 이번 보선보다는 다음에 2022년 네. 그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실려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했던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네. 상상의 나래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합리적 추론입니다. 합리적 추론. 여러 분을 언급하셨어요. 정세균 총리 이름도 나왔고 여러 분을 언급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글쎄 우리 종호가 공부 많이 하고 또 우리 취재도 종호 많이 나오나? 하고 이러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치어리더의 그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 보십니까? 끌고 뭐 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저는 별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가능성은 진짜 제가 정세균 총리라면은 벌떡 일어나 갖고 사람 이렇게 보는 거냐고 한판 붙자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국회의장을 했는데 국무총리 이
격이 또 낮아진 거죠. 거기다가 서울시장까지. 이분은 요즘 이제 대선 후보 때문에 이 서울시 지하철에서도 이분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지방에 가면은 갈 때마다 그냥 서울, 대전, 부산 찍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다 훌륭한 후보입니다. 저는 어떤 후보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강점은 서울시장에 나가보고 져봤다는 거예요. 네네. 강한 후보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의 김태희라는 나경원 후보의 별명과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김태희 씨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연기력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원내대표로서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박영선 장관은 굉장히 훌륭한 말하자면은 이 살아남은 그 드문 이제 여성 정치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친문의 일종의 인증. 그거를 인증샷을 찍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선 장관 보고 이번에는 멈추고 우리 배종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2022년에 나가라 하는 거는 그냥 꿈꾸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네. 네. 각각 인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주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간다면 혹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골통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씌워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지도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좀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참신한 이미지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약점은 아시겠지만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자기가 정리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까지 가는 그런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선거로 사실은 평가를 받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고민정 정치 신인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장 선호하는 카드가 본인은 또 팔짝 뛰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빅텐트 그러니까 범보수 야권 단일화를 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참 불운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지금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용하고 계시는 스크린도어 이게 2010년 1월 31일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업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서울의 그 공기의 질을 깨끗하게 한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배종호 기자의 말씀대로 배종호 교수 말씀대로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인간성을 제가 그동안에 겪은 바로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냐. 오세훈 전 시장으로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 접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네. 짧게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가능성이 있을까요? 후보로 나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어디 후보로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확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확률은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본인이 나서려면 전략공천 해주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하고 두 번째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흡수 통합이 사실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또는 뭐 금태섭 이렇게 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승리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나 더 덧붙이면 본인이 대선 꿈은 있지만은 대선으로 직행할 경우는 이번에 또 100%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순한 연대가 아닌 본인이 주장한 개혁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짧게 저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생각이 다른데요. 네. 오늘 그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네네. 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나오셨군요. 정치라는 거는요, 이 불가능이란 게 없어요. 아.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지금 아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네. 마음을 많이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서울시장의 이 판을 네. 크게 벌리냐, 뭐 빅텐트, 빅리거, 뭐 미스터 메이어 네. 이렇게 해갖고 미스트롯 못지않게 미스터 메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크게 하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이런 장을 국민의힘과 네. 이 보수 진영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일종의 이 구체적인 뭔가가 보이고 있다, 피겨링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살합시다. 오늘도 시간이 역시 모자랐습니다. 지금까지 전희옥 전 의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